자, 페이지 215페이지로 가볼게요. 우리가 아까 좀 안 한 파트인데 출제 빈도는 이렇게 높은 부분은 아니에요. 215로 가시면은 건물의 생애주기라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인근적인 생애주기가 좀 같이 묶어봤는데, 자, 건물의 생애주기는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건물도 나중에 노화가 되면서 감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전개발 단계, 그 다음에 신축, 안정, 완전 폐물이라고 돼 있죠, 그죠? 간단하게 보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물의 생애주기는 자주 출제되지는 않아요. 건물의 생애주기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신 안노폐라고 이제 이렇게 암기라고 하는데, 전신 안노폐. 자, 저는 그냥요 전개발 단계예요. 그러면 개발이 전 단계죠. 우리가 용지 상태입니다. 땅의 상태 아직 안 지었어요. 근데 신축은 I로 친다면 이제 건물이 완성이 돼서 지어졌죠. 근데 신축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었는데, 신축은 그냥 금이 안 갔습니까? 그 물리적인 유용성이 가장 높죠. 그래서 물리적 유용성이 가장 높다고 출제가 됐었어요. 가장 높다. 기능적도 높은데 물리적이 더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안정 단계는 우리가 사람을 친다면 중년이에요. 중년의 일을 가장 많이 하니까 가장 장기적이고요. 관리 상태가 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또 경제적인 또 관리까지 해야 되는 또 중요성도 있고요. 노후 단계는 이제 물리적, 기능적이 또 노화되고, 폐물은 이제 완전 폐물 단계인데, 자, 가볼게요. 펜 들어보세요. 자, 전개발 단계는 그냥 여기는 그냥입니까? 용지입니까? 용지 단계. 신축 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획을 세워서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신축은 물리적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럼 금이 갔어요? 아직 안 갔어요? 그 물리적 유용성이 가장 높죠. 엘리베이터도 있기 때문에 기능적도 높지만은 물리적이 더 잘 나옵니다. 물리적이. 자, 그 다음에 안정 단계는, 안정은 자, 건물의 무슨 쪽 유용성이 가장 높아요? 경제적, 돈을 많이 버니까, 그죠? 중년에. 그 다음에 건물의 수명 중 가장 긴 기간이죠. 가장 장기이고요. 부동산 관리도, 경제적 관리도 중요하죠. 그 경제적 관리가 가장 중요도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리모델링 같은 자본적 지출의 투입도 여기서 하는 게 효과적이죠. 근데 노후 단계는 완전히 그냥입니까? 이 물리적으로 쇠퇴됩니까? 여기는 추가 투자하면 안 되죠. 새로운 계량비를 좀 억제하면서 건물 교체 계획을 세우고, 완전 폐물은 이제 건물이 거의 소멸돼요. 그래서 물리적인, 경제적인 다 가치가 떨어지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자, 기출 문제에 물리적 유용성이 가장 높은 단계는 무슨 단계? 신축. 가장 장기인 단계는 안정. 그죠? 이렇게 해서 그냥 보시고요. 됐습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 아까 가치해제 원칙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그래서, 자, 페이지로 가시면은 216으로 가서, 216으로 가시면은, 자, 부동산 가치의 재원칙. 쟤는 여러 가지, 13가지 원칙이 있는데, 기회비용은 좀 뺐습니다. 잘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럼 평가사가 가치를 매길 때 지 마음대로 매겨야 돼요.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있죠.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오른쪽에 적합과 균형을 먼저 했죠. 가장 유력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그림을 보시게 되면 중간에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자, 요거는 넘겨보세요. 얘는 넘기시면은,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부동산의 가치는 채용을 전제로 가서 넘기시면은 가치를 표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부동산 고유의 원칙이다. 부동산만 나타나는 원칙이에요. 자, 들어보세요. 이 칠판 중에는 용도가 다양해요.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칠판 지울 때 쓰죠. 내가 지우다가 여러분들이면 분발하는 데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얘는 채용할 필요가 없죠. 근데 부동산은 그냥입니까? 채용을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부동산에만 나타나는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채용의 사용이라는 것은 합리적이어야 되고, 항상 또 합법적이어야 되고, 항상 물리적으로 채택 가능하다고 돼 있죠. 그래서 그 이용이 대상 부동산의 최고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경험적 자료로 지지될 수 있는 이용이다. 그냥 그렇게만 가져가세요. 그럼 전 페이지로 가시면은 아까 외부적과 내부적이 있었죠. 외부적, 내부적.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외부적과 내부적이 있다. 이렇게 해서 보시는데요. 자, 그러면 외부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좀 전에 제가
적합 봤었죠. 적합이라는 거는 어때요? 적합이라는 자체는 자 아까 시장 안의 주택은 주택이 잘못돼서 그래요. 외부 환경이 안 맞아서 그래요. 환경. 그래서 우리가 시장 안에 주택이 있으면은 주택이 아니라 외부 환경과의 적합이죠. 그래서 외부 환경과에 맞지 않으니까 치유할 수가 없죠. 그럼 아까 요건 무슨적 감가? 경제적 감가. 그 다음에 지역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지역 분석과 관련된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고요. 그다음에 경쟁한다는 원칙은 이제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경쟁입니다. 자, 경쟁은 우리 나가면 그냥요. 경쟁이 심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순댓국집이 장사가 잘 되면 초안을 얻을 수 있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또 순댓국집이 생깁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초안은 경쟁을 또 야기시킬 수 있죠. 그럼 또 초안이 소멸될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는 시험 문제가 경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럼 경쟁의 원칙은 초안을 얻기 위해서 경쟁 관계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죠. 형성되는 원칙이다. 그래서 2번에 가시면은 이따 문제를 풀 때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 봐봐. 항상 요리에는 메인이 안 중요해요. 메인이 중요해요. 그러면 적합과 균형이 만약에 횟집 가시면은 메인 요리죠. 그럼 나머지 건 그냥이야 찌개다시야. 그럼 찌개다시는 찌개다시처럼 그냥 가볍게 쳐야 돼요. 그럼 저 경쟁은 메인입니까? 찌개다시입니까? 찌개다시라는 것은 가볍게 쳐야 되죠. 그럼 저기는 그냥이요 균형이란 자 여기는 그냥입니까? 경쟁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까? 들어가요. 그래서 가볼게 재밌게 가자. 자 지금 동그라미 2번은 보고 있어요? 초과 이유는 답하세요. 경쟁을 야기하며 답하세요. 경쟁은 그럼 이거 나와서 무슨 원칙이야? 경쟁의 원칙이죠. 초과를 감소한다는 거예요. 찾았습니까? 그러면 이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프린트에 지금 5번에 4번이 맞나 보세요. 5번에 4번이 맞나 틀리나. 그럼 옆에 끼고 같이 보는 게 좋아요. 하나씩. 5번에 4번이 맞아요? 아우 나 봐봐 경쟁 있잖아. 그다음에 경쟁은 무슨 원칙? 경쟁의 원칙이죠. 같이 가자. 어렵지 않잖아. 경쟁만 나왔는데 무슨 수익 체증 체감이야. 장난하고 있어, 씨. 그지? 그럼 이건 경쟁의 원칙을 나타낸다는 거죠. 여러분들 웬만하면 제가 여러분들 눈높이로 가려고 그래요. 그런가요? 지금 여러분들 봐봐. 2번 지금 보고 있어요? 4번 보고 있어요? 그럼 아까 순댓국집이 장사가 잘 돼. 그냥이야 경쟁을 야기시켜. 그럼 순댓국이 또 생겨. 그럼 초과인이 감소하죠. 그럼 무슨 원칙? 경쟁한다는 원칙이지 수익 책임 체감이 아니잖아요. 대답해야 다음 넘어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찌개다시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어렵게 안 나와요. 그 정의만 나온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하나씩 푸는 게 좋아요. 하나씩. 그래서 보시고 그럼 아까 경쟁까지는 갔었죠. 그래서 이제 경쟁까지 엄마 알았다. 그러면 경쟁을 나오면 경쟁의 원칙 찍어야 된다. 아시겠죠, 그죠? 뭐 초과연도 중요하긴 하지만 뭐 초과연보다는 여기서는 경쟁이 출연하죠, 그죠? 맞습니까? 그럼 평가사도 그냥 이제 경쟁을 따져야 돼. 따져야지. 그잖아요. 그러면 경쟁이 심하지 않은 건 그냥요 가치가 높고 경쟁이 심한 건 가치가 떨어지겠죠. 맞습니까? 그다음에 자 이건 그냥입니까? 요 두 가지는 외부적인 요인입니까? 그럼 밖에 경쟁을 갖고 따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나가면 그냥이야 경쟁하는 사람들이 많아. 저기 동네 가봐 학원 하나 있지? 다 이제 제가 다 아는 쪽 그 지인들인데 그러면 따라서 외적과 경쟁하자. 그러면 적합은 그냥이야 외부야. 외부에 대한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밑에 보시면 내부라는 게 있어요. 내부는 아까 균형의 원칙이 내부적인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균형은 다시 갈게요. 자, 아까 20층짜리 빌딩에 지하 주차장 계속 반복하는 게 좋아요. 그럼 20층짜리 빌딩에 지하 주차장이 없다는 것은 경제적 감가, 기능적 감가. 외부예요, 내부예요. 내부 균형이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균형이 안 맞다는 거예요. 맞나요? 그럼 우리가 요거는
그냥입니까? 개별 분석입니까? 개별 분석이죠. 자, 그럼 여쭤볼게요. 이거는 어때요? 이따가 부지와 건물이 안 맞을 수도 있죠. 그럼 적합 찍으셔야 돼요. 균형 찍으셔야 돼요. 빨리 프린트를 빨리 갈게. 빨리 5번에 1번이 맞나 틀리나 보세요. 5번에 1번. 봐봐. 부지 있지, 부지. 건물 있지. 구성 요소 있지. 그럼 이건 그냥이야. 이건 내부적인 거야. 그럼 적합이야, 균형이야? 균형이죠, 균형. 같이 가자. 요 이해 가셨어요? 적합은 뭡니까? 그 부동산의 외부 환경에 대한 거잖아요. 이건 부지와 건물은 그 자체잖아요. 그 구성 요소가 안 맞거나 설계 설비가 잘못된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1번은 적합을 뭐로 고치셔야죠? 균형으로 고치셔야 됩니다. 체크하셨죠? 근데 3번을 보세요. 3번을 보시면은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도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그 속한 지역에 환경이 있나요? 그럼 채용의 원칙이에요. 이게 적합이에요. 적합. 요게 적합이 되죠. 그럼 거의 다 이제 풀었죠? 그럼 이제 2번하고 5번 중에 답이 있는데 들어볼게요. 내부적인 측면 갑니다. 그럼 내부적인 측면에 책에 보시면은 기여하고 수익 배분이라는 게 있죠. 요게 이제 헷갈려요. 기여냐 아니면 수익 배분이냐 이 두 가지가 이제 헷갈리는데 자 가볼게요. 야, 너 거기 기여하는 게 뭐니?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기여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이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저 보세요. 저 보세요. 그다음에 기여의 원칙. 그럼 봐봐. 20짜리 빌딩에 엘리베이터가 없거나 지하 주차장이 없으면 높게 평가돼, 낮게 평가돼. 기능적 감가가 되겠지. 그러면 그냥에 대해 지하 주차장을 설치를 해야 돼. 그죠? 설치해서 생산비가 1억이 들어갔는데 8억 되면 안 하겠지. 분위기가 안 좋지. 자, 할게요. 여러분 지금 땅을 샀어요. 하필한다는 얘기 아시죠? 땅을 하필해서 지금 갑돌이 땅이 1억이고 을돌이 땅이 1억이면 2억 주고 샀죠. 그럼 2억보다 그냥입니까? 값어치가 올라가야 됩니까?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막 1억이 들어갔다고 7억인데 8억 받으면 된다.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 그럼 생산비 합이에요? 기여도 합이에요? 기여도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생산비의 합이 맞다. 기여도가 맞다. 기여도의 합을 가지고 기여의 원칙을 따진다는 거죠. 그러면 15억이면 안 하시겠어요? 하겠어요. 하죠. 추가 투자하죠. 맞죠? 그래서 갑니다. 기여의 원칙이 있어요? 그럼 기여도 그냥이야? 기여라는 게 들어가죠. 그 안에.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는 부동산을 구성하는 각 구성 요소가 가치에 기여하는 있어요? 그럼 무슨 원칙이야? 기여의 원칙이지. 기여도지, 기여도. 그죠? 그래서 공원도 생산성에 영향을 받아 결정한다. 그러면 2번 별표. 주의할 점은 전체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각 구성 요소의 기여도의 합으로 구성된 것이지 생산비 합으로 구성된 게 아니잖아요. 찾았습니까? 굳이 생산비를 합친 겁니까? 기여도가 있어야 됩니까? 플러스 알파를 가지고 따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짓고요. 그 다음에 자 배분법에 의해서 또 추가 투자의 적정성 판정인데 추가 투자를 적정성 판정에다 밑줄 보세요. 자 아까 만약에 1억에서 7억에서 8억 돼야 돼요.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추가 투자를 하죠. 그런가요? 추가 투자의 논리의 입체적인 개념에 한계용 층수를 결정해서 수익이 체증해요? 체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수익 체증 체감도 추가 투자를 보는 거죠. 기여 원칙과도 관련이 된다. 그렇게 넣어놓으시면 되고 수익 배분이라는 게 있나요? 수익 배분과 지금 기여를 바꿔냈거든요. 이따 문제가 또 이제 기여가 균형에 선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여가 맞아야 균형도 맞죠. 고요. 수익 배분은 뭐냐면 들어보세요. 수익 배분은 자 아까 요거 그냥입니까? 생산 요소입니까? 그럼 안에 내부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생산 요소가 토지, 노동, 자본이 들어갔어요. 경영도 하는 생산 요소, 사회 요소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얘가 물건을 생산하게 되면 그냥입니까? 이 생산 요소에 대가를 줘야 됩니까? 그럼 토지는 지대를 주고 노동은 임금을 주고 자본은 이자를 주거든요.
그러면은 토지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부동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배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임금은요, 조금밖에 안 주면 그냥 다른 데로 이직을 해요. 그럼 얘네들은 고정 요소예요? 가변 요소예요? 그럼 얘네들한테 배분하고 나머지 토지로 가라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토지 잔여법. 이게 순수익의 하나의 이제 나중에 수익환원법에 토지 잔여법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럼 잔여나 잉여 나오면 무슨 배분? 수익 배분이에요. 그럼 얘는 기여한다는 거예요? 수익을 배분한다는 얘기예요. 가볼게. 수익 배분이 있어? 잉여 생산성의 원칙이 나왔고, 수익은 수익 동그라미 쳐봐. 자본, 노동, 경영 등 생산 요소의 배분 동그라미 쳐봐. 그거 따라해봐. 수익 배분. 기여의 원칙이 아니죠. 다음은 잔여 수익이 토지로 가서 토지 잔여법과 수익 분석법과 연관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저를 보세요. 기여와 수익 배분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자, 이건 그냥이야 여기에 기여한다는 거야. 수익 배분은 그냥이야 수익을 배분시켜. 날 봐. 수익을 그냥이야 배분시켜야 돼. 돈이 딱 있으면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그럼 내 행동을 봐봐. 이건 뭐야? 이거는 다시 거꾸로 할게. 이거는 기여예요. 맞아? 나도 힘들어 죽겠다, 야. 그럼 빨리 식기 전에 5번에 2번이 틀었는데 5번에 2번이 왜 틀었는지 지적해 보세요. 야, 이거 못 맞추면 나는 다시 또 이거 할 거야, 이거. 그죠? 기여한다는 게 아니죠. 지금 토지, 자본, 노동, 경영이 각 생산 요소에 발생한 총수익은 수익 동그라미, 야간 패치래. 이들 제요인에 배분되는 게 있어요? 그럼 봐봐. 날 봐봐. 이거야? 아니, 이거는. 이거 기여잖아. 이거는 배분이잖아. 수익 배분이야. 아, 힘들어. 강사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여러분들을 가르치려고?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그냥 아예 씹어줘서 써줘야 돼, 이게. 배분. 이걸지, 이거? 그럼 이거 기여야 수익 배분이야. 그 수익 배분이죠. 어렵지 않아요. 그럼 자본노동 경영에 배분된 목 이외에 나중에 토지로 가겠죠. 그럼 우리가 토지에 기속되니까 이게 기여가 아니라 수익 배분이라는 거죠. 맞나? 여기까지 갔어요? 답은 5번이겠지 뭐. 이건 이따가 하겠고. 여기까지 이해 가셨어요? 이렇게 다시 할게. 이건 뭐야? 이건 수익 배분. 틀리게만 해봐. 자, 그다음에 재밌어요? 자, 개론을 재밌어 하니까 좋네. 처음이야. 개론을 재밌어. 넘기세요. 그럼 넘기시면은 채용의 원칙에 간접이 있는데 아까 안 한 게 있어요. 넘기시면은 216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216으로 가시면 변동과 뭐가 있죠? 그럼 되게 재밌다. 변동은 그냥이야. 변동이 들어가. 예측은 예측한다는 게 들어가겠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채용의 원칙에 토대가 돼요. 토대가 된다는 것은 바탕이 된다는 거야. 전제로 깔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냥이 돼요. 장래를 예측해야 돼요. 항상 변한다는 걸 깔고 가야겠죠. 그럼 얘네들은 이제 깔고 가라는 거죠. 기본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그냥입니까? 시점이 다릅니까? 그러면 시점을 명시해야겠죠. 그러면 변동의 원칙은 시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뭐가 나온다? 저번 시간 제가 기준 시점은 변동의 원칙과 관련되잖아요. 그럼 시점이 나오면 예측이야, 변동이야. 변동 찍으시고 기준 시점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뭐 시점 수정이다. 이런 것들을 명시해야 된다는 게 나와서 우리가 시점 나오면 변동의 원칙이에요. 근데 예측하죠. 과거와 현재를 예측한다고 합니까? 언제를 예측한다 그래요? 미래죠. 그럼 얘는 그냥입니까? 장래를 예측합니까? 장래가 나오면 예측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예측은 이제 우리가 순수익을 갖고 따지거든요. 순수익 갖고 예측한다. 그래서 우리가 장래의 수익이 안 나와요? 장래의 수익이 나와요. 그러면 수익을 다시 그냥입니까? 환원해야 됩니까? 이해 갔나요? 갈게요. 자, 변동은 그냥이야. 변동한다는 게 나와. 그럼 가볼까? 변동의 원칙 보고 있어요? 가치 형성 요인은 따라해. 변함해. 그럼 변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부동산 가치도 변동의 원칙과 가정에서 나타나고. 자, 2번 배표. 기준 시점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시점 들어갔다? 무슨 원칙? 변동. 예측은 그냥이야 장래를 예측해. 그럼 가치 형성의 추이나 동향의 예측이라는 게 들어갔지? 그 다음에 2번에 가시면 그냥이야 장래가 있어. 동그라미 쳐야지. 장래 나오면 변동 찍어야 돼. 예측 찍으셔야 돼. 장래 기대는 편입 현재 가치로 환원하잖아요. 그래서 후보지와 이행지 같은 이제 감정평가할 때 특히 미래를 예측하고 수익하는 법과 관련이 되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오늘 그 프린트의 5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죠. 갈까요? 자, 그럼 얘도 그냥이야 변동의 원칙은 변한다는 게 나와. 가볼까? 부동산 가격도 일반지화처럼 가치 형성 요인이 따라서 변화해. 상호하는 인간관계 따라서 변동 과정. 무슨 원칙? 변동의 원칙이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찍기다시 애들은 그냥 그렇게만 치고 가면 돼요. 그다음 넘겨볼게요. 찍기다시에서 2개 또 남았는데 찍기다시에서 2개가 넘겨보세요. 대체와 수용급이라는 게 나왔죠. 네, 찍기다시. 그럼 얘네들은 이제 경쟁의 원칙까지 관련되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그냥입니까? 간접입니까? 간접으로 경쟁의 원칙에 영향을 주면서 체의 원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죠. 찾았습니까? 대체의 원칙은 좀 별표를 쳐놓으세요. 이건 좀 잘 나옵니다. 대체의 원칙. 대체제 아시죠? 그냥요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따져본다는 거죠. 그죠? 그럼 아까 제가 동일수급권이라는 거 기억나세요? 기억나야 될 텐데. 동일수급권은 동일한 수요와 공급이 갇힌 권역에서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경쟁 대치 관계가 성립된 지역이에요. 그럼 이 안에서 대치 관계를 따져보는 거죠. 서로 경쟁 관계를 따지고요. 그래서 경쟁의 원칙과도 관련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항상 사례부동산이 있어요. 사례부동산이 있고 대상부동산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토지의 특성에서 개별성이라는 얘기 배우셨죠? 그럼 개별성 때문에 다 똑같아요? 틀려요? 그럼 대체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건 물리적 대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물리적 대체입니까? 물리적 대체가 아닙니까? 아니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학원 건물이고 옆에 있는 건물도 그냥입니까? 위치가 다릅니까? 지형지세가 다르죠? 그럼 물리적으로는 대체할 수가 없는 거죠. 포크레인에서 뽑아다 바꿀 수는 없어요. 맞습니까? 근데 그냥입니까? 용도가 비슷합니까? 비슷하죠. 옆에 건물, 우리 건물만 상업용이에요. 옆에 있는 것도 상업용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그냥이야 둘 다 엘리베이터가 있어.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것을 기능 효용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냥이야 기능도 비슷해. 비슷하죠? 기능이나 효용이나. 그런가요? 그 다음에 가격이 완전히 틀릴까요? 비슷할까요? 학원 건물과 옆에 있는 건물이 막 뭐 요게 100억인데 이게 300억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가요? 그럼 가격면에서 대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물리적 대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이야 자, 우리 봐봐요. 옆에 있는 건물이 그냥이야 용도가 비슷비슷해. 어떻게 하다고? 가격도, 기능도, 그걸 보는 거죠. 물리적으로 비슷한 게 아니죠. 맞습니까? 그럼 용도와 기능과 가격면에서 대체라고 하셔야죠. 그러면 이제 야, 내가 대신해 줄게 라는 건 그냥이야 용기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대신해 주지? 용기가 있어야 대신해 주지. 그럼 용기가 있어야 대신해 준다는 건 용도와 기능과 가격면에서 대신이에요. 물리적인 대신이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특히 토대가 된다는 것은 자, 우리가 그냥이에요 비교해요. 그럼 감정평가의 비교 방식 있죠? 비교 방식을 해야 하는 토대가 되겠죠. 왜? 대체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까? 그 다음에 따라서 거래 사례 비교법. 이게 비교 방식의 가격을 매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래 사례 비교법 할 때 그냥이야 대체 원칙을 따져야 돼. 대체 원칙을 따져야 그걸 토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토대가 될 수 있는 대체 원칙이 중요하네요. 그죠? 그 다음 봐봐요. 자, 지금 그냥입니까? 둘 다 엘리베이터가 있습니까? 그럼 효용이나 기능이 유사하죠? 그럼 여러분들은 가격이
비싼 걸 선택하겠어요? 좀 가격이 싼 거 선택하겠어요? 싼 거 선택하죠. 뭐 이런 건 잘해. 그럼 가격이 똑같으면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 없는 거, 있는 거 선택하죠. 이게 대체 원칙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3방식이 적용되는데, 왜냐하면 내가 원가 방식으로 따지려는데 이 자재가 옛날 자재예요. 그럼 구하기가 쉬워, 어려워? 따라서 머리 아파. 그럼 그냥 사례는 주어졌어. 주어지고 반전평가를 했죠. 그럼 여기에서 딱 원가를 갖고 온다는 거죠. 간접법에서. 그럼 내가 구하는 거는 직접법이고 사례에서 보는 간접법이기 때문에 그냥입니까? 원가 방식도 대체합니까? 원가 방식도 대체로 원가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죠. 맞나요? 내가 수익을 구해요. 못 구할 수도 있어요. 못 구하게 되면 사례에 대체할 수 있죠. 이렇게 3방식과 적용되는 거죠. 지금 어디 하는지는 알아요? 그럼 대체도 그냥이야 대체라는 게 들어가. 볼까? 대체 원칙 찾았어? 그럼 부동산의 가치는 답세 대체성. 유사한 부동산의 재화 등의 가치 사용자. 그럼 대체성이라는 거니까 대체 원칙이죠. 그러면은 2번 별표. 아까 효용이 똑같아. 엘리베이터가 둘 다 있어. 그럼 가격이 비싼 거, 싼 거. 이런 건 잘해. 그죠? 무슨 원칙? 대체. 몇 방식? 3방식 토대가 된다는 거. 특히 이 비교 방식 때 많은 것을 우리가 대체 관계를 따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수용급도 이제 경쟁과 관련돼서 간접인데 수용급은 잘 안 나와요. 자, 우리가 부동산도 수용급이 없어요. 부동산 수용급이 있어요. 가격의 이중성이라는 게 있죠. 자, 볼게요. 가격의 이중성은 뭐냐면 부동산 가격의 이중성이 있다는 거예요. 야, 너는 이중인격자야! 라는 건 그냥이야 성격이 두 개 있다는 거야. 그럼 가격은 성격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받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볼펜이나 부동산이나 다 가격의 이중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볼펜에 대한 수요나 증가하고 우리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그럽니까? 물건의 가격은 올라갑니까? 올라가요. 그럼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이 공급을 많이 하죠. 그럼 공급이 쏟아져 나오면 다시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내려가죠. 그럼 다시 수요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고 다시 가격이 올라가죠. 밤새겠다. 따라서 피드백. 그러면 자꾸 이제 그 과정에서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면서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가격의 이중성이 우리 부동산에 없다, 있다. 있기 때문에 수요 공급의 원칙을 따지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얘도 되기 쉽다? 그 안에 그냥이야 수요 공급이 들어가. 얼마나 쉬워. 찍기 다시기에서 가장 쉬운 애야. 별로 안 쉽나 봐. 1번 가볼게. 그럼 봐봐. 수용급 간의 상호관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수용급의 원칙이겠죠. 그 다음에 피드백의 원리에 가격의 이중성이 이론적 근거가 된다. 그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전 페이지로 가셔서 217페이지로 가시면 어렵죠. 어려우면 그냥 나 포기해 그러지 말고 적합과 균형 찍으세요. 아시겠죠, 그죠? 근데 반드시는 아니니까 자기가 좀 어떻습니까? 좀 자신 있다 그러면 푸는데 안 되면 그냥 적합과 균형 찍으면 그게 정답될 가능성이 커요. 아시겠죠, 그죠? 왜냐하면 아까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 필요하죠. 그럼 적합과 균형이 반드시 우리 가격제 원칙을 따졌을 때 평가사가 주요 원칙으로 봐야 되거든요. 아시겠습니까? 됐습니다. 넘길게요. 잘 따라오고 계셔요. 오늘 프린트는 다 풀었죠? 풀었고 219로 갑니다. 천천히 219. 강의 속도는 좀 괜찮나요? 이렇게? 그래서 감정평가가 원래는 강사들이 마지막에 쫓기다 보니까 막 흘리는데 오늘 말고 다음 주에 또 한 번 있죠? 그래서 천천히 한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3방식이라고 했었어요. 몇 방식?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3방식 6방법이 아니라 7방법이라고 돼 있죠? 이 공시지가 기준법이 하나가 탄생하거든요. 그래서 7방법. 그래서 들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반드시 또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건별 감정평가거든요. 자, 그걸 가기 전에 우리가 가격의 삼면성이라는 게 있어요. 가격의 삼면성이라는 것은 세 가지 면이 있다는 거죠. 자, 이 분필을 제가 이걸 만들었어요. 그럼 그냥입니까? 비용이 들어갑니까? 비용성이 있고요. 자, 이 분필이 그냥입니까?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습니까? 그럼 사례를 가서 내가 시장에서 비교할 수 있죠. 시장성을 따지고요.
제가 만약에 이 분필이 아주 좋아서 갖고 다녀서 제가 강의를 하게 되면 내가 이걸 수강료를 받을 수 있죠. 여기 수익성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세 가지 면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가지고 가격을 매기자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아까 몇 방식이었죠? 3방식. 그러면 자, 이 분필을 만들 때 그냥 다 비용이 들어간다. 비용이 들어가죠. 원가를 갖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가 방식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갈게요. 여러분들 우리 학원 건물도요. 그냥입니까? 처음에 질 때 원가가 들어갑니까? 그러면 이 건물주가 그냥 토지를 취득해야 돼. 택지 취득비가 들어갔죠. 대화를 합시다. 거기가 이제 깔고 가는 거죠. 그냥이야 이제 자재값이 들어가. 자재값이 들어가서 그걸 깎고 얼마나 들어갔냐를 해서 가격을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방식? 원가. 그러면 얘가 샀어요. 이걸 만들었어요. 공급자 입장에서 보는 거죠. 공급자 가격이고요. 자, 시장에서요. 제가 이 분필을 얼마에 거래되고 있냐 보더니 100원씩 거래가 되고 있대요. 그럼 그냥요. 시장 가서 봤어요. 봤죠? 그럼 우리가 이제 사례고 그럼 내가 이 분필을 100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시장성이 있어야 됩니까? 시장성이 잘 거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냥입니까? 거래가 많이 됩니까? 그럼 시장성이 있으니까 이 방식으로 가자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그냥이야 비교할 수 있어. 왜? 사례가 많으니까, 그죠? 비교 방식으로 가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비교 방식을 많이 써요. 무슨 방식을 많이 쓴다? 왜냐하면 그냥요 사례가 많아요. 많으면 평가사가 굳이 원가로 따지지 않고 그 거래됐던 사례를 보여주거든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방식이 수입 방식이죠. 선진국 기법은. 왜냐하면 아까 평가사가 매기는 건 그냥입니까? 가치를 매겼습니까? 그냥요 장래가 중요해요. 장래를 현재 가치로 하는 수입 방식이 가장 본질적인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입 방식을 잘 안 쓰고 있거든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럼 이 분필을 자, 그러면 아까 요거는 그냥입니까? 만드는 가격이었습니까? 자, 이건 그냥요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죠. 그럼 시장 가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 분필을 제가 사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료를 받아요. 그럼 그냥입니까? 이 분필을 샀습니까? 수요자 입장에서 본 거죠. 맞습니까? 산 거는 그냥요 수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수익성을 갖고 따진 거죠. 맞나요? 그럼 여러분들도요 부동산을 사실 때 수익이 없어야 돼요? 수익이 나와줘야 돼요? 나와줘야지만 여러분들이 수요를 하겠죠. 그럼 수요 입장에서 그걸 바라본다는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이 3방식이 그래도 나온 게 아니라 이 경제학에서 따온 거거든요. 맞나요? 그럼 우리가 수요 가격으로 봤을 때 그럼 임대료가 적게 나와야 돼? 많이 나와야 돼? 그럼 수익 갖고 따지죠? 그 무슨 방식? 수입 방식이요. 여러분들 눈높이로 갈게. 자, 수익은 그냥이야 다 수익이 들어가. 수익이 쭉 들어가 다. 그 다음에 수요니까 숫자도 또 들어가고. 이해 갔나? 그 다음에 비용은 그냥이야 원가야. 원가하고 시장 가서 그냥이야 비교했어. 이걸 연결시키셔야 돼요. 얘네들이 가로쳐서 나올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자, 컨닝 좀 해봐. 이거 무슨 성? 비용성이죠. 원가 방식이니까. 맞습니까? 이거 무슨 성? 시장성이죠. 비교해서 시장성을 보는 거니까. 그러면 거래 사례가 되려면 비교하려면 그냥입니까? 시장성이 있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지. 얘기 좀 하자. 네, 여기 가면 시청 있지? 시청. 시청이 몇 개 있어? 부산에. 어려운 거 안 물어봐. 그냥이야 거래됐던 게 없어. 없죠. 시장성이 없어요. 맞나요? 그래서 우리는 시청 같은 거는 원가 방식으로 갑니다. 무슨 방식으로? 왜? 시장성이 없고 거래가 안 되니까. 자, 시청이 임대료를 받습니까? 수익이 나옵니까? 안 나오니까 원가 방식으로 하자는 거예요. 이해해야 되는데. 그 3방식이 다 틀린 거예요. 물건마다요. 맞아요? 원래는 6방법이었어요. 근데 7방법으로 바뀌어서 공시지가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럼 우리가 평가사가 가격만 매겨요? 임대료도 산정해요? 그래서 가격과 임대료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격도 맞고 가액도 맞아요. 아까 가치를 판정해서 가액으로 표시했죠. 가액이나 가격이나 똑같고요. 임대료는 따라서 임료. 그 임료는 뭐가 생략된 거야? 임대료가 생략이 된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두 개씩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글자가 똑같아요. 세 글자씩. 자, 그럼 우리가 힘드니까 세 글자씩으로 만들어줬어요. 원가법하고 뭐다? 적산법이 있죠. 그런가요?
그러면 두 가지 중에서 자, 따보세요. 원가법, 원가액. 그 원가법이 가격이죠. 그럼 적산법은 임대료라고 암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개 이게 되게 쉬워요. 이게는 거래사례 비교법하고 자 거래사례 비교법하고 임대사례 비교법이 있어요. 그럼 되게 쉬워. 어떤 게 임대료야? 어떻게 알았어? 임대료가 있으니까. 그럼 거래사례가 가격이 되겠죠. 거래됐던 사례의 가격을 가지고 비교하는 거고 임대료에 대한 사례를 가지고 비교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다음에 수입 방식의 가격은 따라서 수익을 가격으로 환원해 달라.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보통 우리가 연산역 3번 출구가 있다. 그럼 바로 역 옆에 있는 거와 저기 떨어지는 거랑 임대료가 똑같아요, 달라요? 그럼 가까이 있는 게 임대료가 많이 나오죠. 그럼 가격도요. 높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수익을 가격으로 환원해서 평가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익 환원법은 가격을 구하는 거고요. 맞습니까? 수익 환원법. 그 다음에 당연히 수익 분석법은 임용화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 눈높이 갈게요. 자, 그냥이야 글자 숫자를 맞춰줬어. 맞춰줬죠. 맞아요? 그 다음 봐봐. 원가니까 그냥이야 원가가 들어가. 비교니까 비교가 들어가고 수익은 다 수익이 들어가. 나 이거 틀리면 내가 진짜 집에까지 쫓아갈 거야. 야, 그다음 수익 진짜 알아. 내가 주소 알아가지고 찾아낼 거야. 틀리면 그죠? 그럼 되게 쉽다야. 이건 비용성이야, 시장성이야, 수익성이야. 수익 방식이니까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서 그냥이야 글자 숫자가 맞아. 볼게. 그럼 요건 세 글자가 나와야 되지? 그러면 나봐요. 수익 분석법이면 돼, 안 돼? 어떻게 알았어? 안 맞잖아. 적산법. 합격하겠다. 적산법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중에 맞다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이제 그냥이요 7방법이에요.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자, 왜냐면 들어보세요. 자, 공시지가 기준법이 만들어진 게 자,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게 하나가 탄생하거든요. 토지가. 그래서 이제 요거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제가 다음 시간에 할 건데 공시지가 기준법이에요. 자, 볼게요. 여러분들 개별성 때문에 토지가 다 똑같습니까? 개별 토지가 다릅니까? 달라요. 그래서 전국에 3천만 필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입니까? 다 매기기가 힘듭니까? 그럼 50만 필지를 선정하죠. 평가사한테 선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토지라는 것은 자, 토지는 같다, 다 다르다. 다르죠. 토지가 개별 토지가 다 틀려요. 그럼 제곱미터의 가격을 구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거래사례였습니다. 자, 갈게요. 토지는 원가법 적용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자, 제가 또 이제 분필을 또 하나 집어서 할게요. 자, 이 분필은 그냥요 원가를 구할 수가 있어요. 만들 수 있죠. 얘기해봐요. 이거 분필. 그냥이야 비용을 알아. 원가도 알죠. 감가가 돼요. 자, 그럼 얘는 그냥입니까? 새로 만들었을 때 100원이라면 그냥이야 감가가 돼. 뭐 하는지 알지? 멋있죠? 멋있어. 어머, 이거 남았다. 그러면 이게 원가법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냥입니까? 감가가 됩니까? 상각이 돼요, 상각이. 그죠? 그래서 일단은 상각이 돼야 원가법을 인정해 버려요. 맞나요? 그럼 여러분 여쭤볼게요. 건물은 그냥입니까? 원가를 구할 수가 있습니까? 있죠. 다시 만들 수 있죠. 대답해봐요. 그냥요 상각이 돼요. 그러면 원가법을 적용해서 가격을 매기겠죠. 근데 토지는 만들어낼 수가 있나요, 없나요? 생산비 법칙이 안 되죠. 부중성 때문에 이게 감정평가 시험 나왔고 감가가 돼요, 감가가 안 돼요. 그럼 원가 방식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비교 방식으로 가야 돼요. 맞나요? 근데 옛날에는 거래사례 비교법이었거든요. 근데 거래사례가 그냥입니까? 신뢰성이 없습니까? 그래서 공시지가로 가라는 거죠. 무슨 지가? 그럼 50만 필지의 표준지를 선정하겠죠. 표준지를 선정해서 감정평가사가 표준지를 산정해요.
이게 바로 공시지가예요. 맞나요? 공시지가는 편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겠죠. 편지가 선정이 되면 그냥입니까? 이걸 비교합니까? 그러면 거래 사례로 가야 돼요?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이게 탄생을 한 게 된 거예요. 이해하셨죠? 다시요. 토지는 원가 방식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예외가 있긴 해요. 예외가 있긴 한데 그건 나중에 해드리고 하고 비교 방식으로 가죠. 그럼 옛날에 그냥이다 거래 사례였다. 근데 뭐로 바뀌었다?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바뀐 거죠. 근데 중요한 게 공시지가 비교법이에요? 기준법이에요? 비교법이 아니죠. 기준법. 이것도 나왔어요. 체크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맨 위에 가시면은 원가, 자, 좀 못 들었습니다. 비교 방식입니다. 비교식이 죄송합니다. 비교 방식, 수입 방식. 그 원가 방식은 어떤 게 있어요? 원가법하고 적산법. 무슨 성 기준? 비용성. 위에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교 방식은 거래 사례와 임대 사례, 그 다음에 시장성 원리죠? 무슨 지가 기준법? 공시지가 기준법. 나 지금 노마자 원의 박스 원가 비교 수익하고 있어요. 그 밑에 박스 말고. 그 다음에 수입 방식은 어떤 게 있어요? 불러봐요.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수익성이죠. 어머! 그냥이야 다 수익이 들어가. 들어가.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돼요.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7방법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 가셨죠? 됐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천천히 들어보세요. 토지는 그냥이야 만들어낼 수가 없어. 원가를 구하기가 어렵고 감가가 안 되니 원가 방식으로 가격을 매기기가 어렵죠. 얘기해봐요. 그렇죠. 근데 건물은 우리 학원 건물이 그냥이야 지금 건물이 좀 오래됐어. 정말? 그럼 학원 건물은 그냥이야 새로 만들 수 있어. 정말? 원가 구할 수 있네? 감가가 됐네? 그러면 건물은 원가법으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토지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좀 쉬었다가 갈까요? 소식.